전공은 외과고요. 또 세부 전공은 유방갑상선이에요. 사실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제 주요 환자분이 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그런 유방갑상선 질환을 수술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그런데 수술을 하다 보니까 자꾸 같은 수술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환자분들께 유방에 혹이 생겨서 뗐는데 또 떼고 그 다음에 6개월 있다 왔는데 또 떼고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혹이 생기나 이런 거 공부하다가 여성 호르몬이 어떤가 공부하다가 그럼 남성 호르몬은 어떤가 보다가 갑상선 호르몬은 어떤가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이런 우리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식단이나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인 활동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걸 연구하는 게 기능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에 대한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병이 왜 생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 영양학을 이렇게 계속 하게 되고 그런 걸 하다가 뭐 일부 몇몇 선수들을 좀 만나게 되고 그 선수들이 이제 그 프로 야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야구의 야자도 모르다가 야구를 막 찾아보게 됐어요. 아는 선수 나오면 재밌잖아, 그죠? 그래서 막 보다가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파지잖아요. 부상도 당할 수 있고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이분들이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보이는 이런 제가 그냥 일반적인 환자분들을 볼 때 하는 그런 거가 이 스포츠 매니지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 분야로 따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야구를 자꾸 이렇게 제가 쳐다보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좀 사설이 길었는데 그래서 이제 질병이 왜 아픈가, 우리가 질병이 왜 걸리는가, 왜 이제 피로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들을 맺게 되는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이제 계속 갖게 됐는데 여기 오늘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초중고 그죠? 저도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중학생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육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나누고 하고 싶어서 이제 오늘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주제가 야구 지능을 높여라예요. 네, 야구 지능. 제가 선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일단 프로에 오면 일단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이상은 한다. 그래서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는 정말 타고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능이 있어야 된다. 센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센스 어떻게 길러? 제가 물었어요. 근데 타고나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럼 개선의 여지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야구 센스를 기르는 거는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지 오늘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구 지능. 지능이 뭐예요? 지능. 우리 IQ라 그러죠. 그죠? 네, IQ. 이거 지능 지수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명석하게 계산하고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그런 지능을 얘기하는 거죠. EQ는 뭐예요? EQ? 감정을 잘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을 이제 감정 지수라 그러죠. EQ. 요즘에는 BQ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Brilliant, Quotient. 네, 이거는 Brain, Beauty, Behavior. Brain, 머리도 좋아야 되고, Beauty, 예뻐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행동도 예뻐야 된다. 그래서 BQ가 좋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런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그죠? 네. 보기에도 잘생겼고 야잘잘인지는 모르겠지만 잘해서 잘생겼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잘생겼고 보기에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동거지도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래서 다 이렇게 두루두루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이런 BQ, 저는 여기에 이제 베이스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야구지수 이런 것들을 한번 높여보자 이런 뜻으로 오늘 왔습니다. 자, 보면 지능이 뭘까요? 지능.
똑똑하면, 계산자라면 다 지능이 높은가? 그건 아닌 거죠. 다양한 환경에 노출됐을 때 그 복잡한 우리 복잡계에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당면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잘 결정해서 행동으로 옮겨낼 수 있는지, 그런 것이 바로 지능이라는 거예요. 즉, 문제 해결 능력이다, 위기 극복 능력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 야구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위기 극복을 해나가면서 경기를 치러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보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지 이걸 보면, 먼저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를 잘해야 돼요. 그죠? 현재 상황 판단이 가장 중요해요. 그 많은 그런 상황들을, 복잡한 상황들을 모두 다 인지를 해서 그게 뇌로 들어가죠. 정보가. 뇌로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해요? 조율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억들, 이런 것들과 만나서 그 사건을 인지하고 조율해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건 결과값인 거예요. 행동이라는 거는. 자, 요 세 가지 단계 기억 잘 하세요. 자, 그럼 지능은 어디 있을까요? 지능, 이 인지하고 조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상황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걸까요? 근육만 튼튼하면 다 잘할 수 있나요? 근육이 이만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걸 하는 건 결국은 뇌와 신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신경외과 의사도 아닌데 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야구 지능은 타고나는가? 신경 가소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어떤 거냐? 태어나기 전에 여기 손가락 보이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손이 발달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뭉치가 생겨요. 손 덩어리가 딱 생겼다가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사이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서 손가락 5개를 완성해요. 그러니까 일단 크게 만들어 놓고 깎아요. 네. 이렇게 발달을 해요. 손가락도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 뉴런이에요. 신경세포. 태어날 때 잔뜩 만들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거는 태아기 때고, 뉴본, 이거 신생아, 3개월, 6개월, 2년 차, 2살 되는 애기죠. 이렇게 신경을 자꾸 만들어요. 많이 만들어요. 그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그 만나는 그 환경에서 2살까지예요. 지금 다 컸죠, 벌써. 돌릴 순 없겠지만 아무튼 이때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에 맞게 깎아요. 이게 신경 가소성이에요. 많이 만들어 놓고 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야구 선수 논문을 못 찾아가지고 프로 골프 선수 논문 갖고 왔는데, 이건 초보 선수가 트레이닝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모습이에요. 그냥 다양한 곳이 활성화가 돼요. 그죠? 그런데 프로가 되고 나서는 특정 부위만 활성화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기술을 익힐 때는 다양한 그 신호들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양하게 활성화가 되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자기의 기술이 될 때는 그냥 바로 뭔가 상황이 주어지면 바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런 이제 특별한 한 곳에서만 그 작용을 하는 거죠. 네. 이런 방식으로 사실 꼰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신경과 신경의 만남, 접합을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시냅스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선택되고 강화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잊혀진 건 다시 돌릴 수 없죠. 네. 새로 이제 여러 개를 선택했다가 선택되고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이 몸속 깊은 곳에, 세포 속 깊숙한 곳에, 뇌세포 깊숙한 곳에 기억이 됩니다. 잊어진 것 같아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나 동작을 기억하는 것 같으시겠지만, 사실 그 모든 사건들은 감정으로 기억하는 게 가장 많아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 아이가 이제 뭔가를 하고 성공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공했을 때, 뭔가 성취를 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쾌감, 만족감, 우월감, 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는 그때 실수했을 때 기분 나쁜 그런 감정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이 아니면 뭐 코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 아이가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어떤 피드백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그 경험이 아이에게 어떤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만한 어떤 양분이 될 수도 있고, 기억하기 싫은 어떤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린 학부모니까 옆에서 어떻게 피드백을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경험과 실수의 경험, 또 그리고 교육, 들어서 아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관, 믿음, 신념, 여러 가지 기억들을 만들게 돼요. 이게 바로 아까 인지하고 조율하고 행동한다 해서 조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이 아이는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 이 아이의 과거에 경험했던 많은 그런 경험과 교육과 노출됐던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같은 상황에 노출이 돼도 다르게 해석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유소년기에 이 아이의 많은 경험들은 정말 나중에 프로 선수가 됐을 때 이 아이의 어떤 멘탈 관리나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기억된다. 지금의 이 순간도 아이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기억이 되고 이것은 아이의 삶의 바탕이 됩니다.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바탕이 될 수 있고 선수를 넘어서 이 일생을 사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야구 선수들을 좋아하는 거가, 사실 스포츠 선수들을 좋아하는 거가 뭔가에 대한 끝없는 열정이 있거든요. 목표를 설정해두고 굉장히 열심히 무언가를 해나가는 그 힘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본 사람, 거기에서의 성공 경험을 가진 사람은 이 야구를 그만두더라도, 운동을 그만두더라도 그 이후에 다른 삶을 살 때도, 제2의 인생을 살 때도 굉장히 그 어떤 포인트를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해도 성공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빠순이들을 좋아해요. 뭔가 열정적인 사람들, 그죠?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경험이 되고 기억이 되어서 이 아이의 인생의 빛깔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어, 이런 피드백을 받은 아이랑 실수를 했을 때 왜 그랬어, 누구는 이렇게 잘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남과 비교하고 나무랐을 때 그 아이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상황은 전혀 다른 기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성장하는 아이들 모든 게 때가 있다. 성장, 아무 때나 막 자랄 것 같잖아요. 근데 다 키도 크는 시기가 있고 몸이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근육도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기 때는 빨리빨리 커야 이 세상에 살죠. 뱃속에서부터 크면은 배에서 못 나오잖아요. 작게 태어나서 초기에 빨리 커요. 한 4살 때까지 빨리빨리 커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아이는 기술을 배워요. 이제 걸음마를 배우고 뭘 짚는 걸 배우고 물을 마시고 뭐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걸 배우죠. 아주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활동. 그런 다음에 키가 또 쑥 커요. 덩치를 또 키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성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 키만 크는 게 아니라 이때 이제 마음도 성숙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운동에 있어서도 운동의 기술을 습득하는데도 시간이 있다더라고요. 그죠? 있죠?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처음에 어릴 때는 기본적인 운동 능력, 그러니까 달리는 능력, 뭐 뛰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에서 하는 거고, 조금 더 지나서 스포츠에 관련된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 아이에게 그 10살도 안 된 아이에게 스윙만 맨날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는 그 시냅스를 많이 키워놓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만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베리에이션이 안 되는 거죠. 다양한 상황에 같은 피드백만 이 아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구 센스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유연성을 어릴 때, 민첩성, 스피드, 파워, 스트렝스 이런 것들을 이런 시기에 크고, 근육 키우는 거는 늦게,
뒤늦게, 그죠? 기술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운동 능력들을 먼저 키우고 그 다음 기술을 나중에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실 원래는 영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은 영양 얘기가 조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학부모님들이잖아요. 학부모님들은 탄단지 밸런스가 어떠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좀 더 큰 선수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지, 아이들은 지금 많이 커야 되니까 잘 먹는 게 그냥 장땡이에요. 그죠? 이런 대사 조절이나 지구력에 대한 거는 사실 좀 더 컸을 때 하는 거죠. 여자애들은 조금 더 빠르고요. 자, 그래서 또 야구 선수 못 찾았어요. 죄송해요. 아무튼 이 친구 라떼는 말이야. 슈가 패스는 안 배웠대요. 어릴 때는. 어릴 때 공과 친해지는 것만 먼저 했다고 하더라고요. 슛이나 패스나 이런 거는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연습을 했대요. 그런데도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나의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막 바로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막 홈런왕이 되고 막 이런 것도 사실 좋긴 하지만 지금은 그 프로 선수가 선수로 키우실 거면 선수가 되기 위한 준비하는 단계잖아요. 지금 당장의 성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이 넓은 이 아이의 인생을 두고 봤을 때 어떤 나중에 20대가 지나서 20살이 넘어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성적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늘 그 아이에 맞는 그런 성장 과정을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좀 신념을 가지시고 이렇게 지켜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초 체력부터 합시다. 자, 와, 이거 번쩍번쩍 거리니까 멋있죠? 자, 신경신호, 막힘없이 흘러라. 네, 신경신호가 막힘없이 흘러야 돼요. 네, 이건 전깃줄 같은 거거든요. 우리 몸은 그냥 보면은 그냥 이런 덩어리들만 있는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이 덩어리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여러 가지 전기 신호가 가야 돼요. 뇌에서부터 이제 척추를 타고 내려오는 여러 신경들이 막힘없이 흘러야만 이 아이가 다양한 환경을 인지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신경계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름도 다양해요. 헷갈리겠시디? 체신경계, 내장신경계. 또 뭐 있어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이거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까요? 자, 중추신경계는 그냥 뇌세포 얘기하는 거예요. 말초신경계는 그 밑으로 다 말초신경계예요. 중추신경계는 사실 뭘 해요? 아까 조율한다 그랬죠. 신호를 받고 조율해서 밖으로 보내는 거. 그 센터 같은 거예요. 컨트롤 타워 같은 거. 말초신경계는 그 들락날락하는 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들락날락하는 조직이 껍데기일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잖아요. 겉일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어요. 그죠? 겉에 있는 걸 체신경계. 체신경계는 내가 의지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팔을 여기로 꺾어라, 접어라, 걸어라, 뛰어라 이런 것들 하는 거. 그게 체신경계고, 내장신경계는 내장 움직이는 거예요. 소화를 하라, 변을 봐라, 소변을 봐라, 눈을 크게 떠라. 이 동공이에요, 동공. 눈꺼풀이랑 다르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내장신경계죠. 감각신경계는 아까 인지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감각, 나오는 거, 운동. 그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체신경계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피부 이 각각의 레벨별로 해당하는 척추 레벨이 있어요. 이걸 외우라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운동신경은 각각 그 근육에 해당하는 부위에 여기에서 이렇게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각 부위에서 이렇게 분지돼서 나와요. 척추에서. 자, 이거 내장신경계예요. 내장신경계도 척추에서 나와요. 네. 이거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척추를 타고 나와서 내장으로 가요. 숨 쉬는 거, 심장 뛰는 거, 그죠? 눈 뜨는 거, 숨 쉬는 거, 했죠, 이거. 소화하는 거, 그죠? 간의 움직임, 소변 보는 거, 이런 거 자율신경계에서 하는 거예요. 내장신경계에서. 내장신경계 중에서 운동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장을 자율적으로 알아서 움직이게 하라고 자율신경계인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병원 오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다 내장 문제잖아요. 소화가 안 된다. 잠을 못 잔다. 그죠? 선수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변을 못 본다. 배탈 난다. 뭐 그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부교감 신경이에요. 이쪽을 여기는 긴장 상태를 컨트롤하는 거라면 여기는 이완 상태를 컨트롤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내장의 감각도 있어야 되죠. 아까 체신경계 감각 이 운동했고 내장의 운동과 감각이에요. 감각은 같은 라인을 써요. 그냥 아까 운동신경과. 근데 이거가 중요한 거가 부교감 신경은 평상시에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을 때 평화로움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 회로를 통해서 평화로운 상태에서 내장을 운전하는 게 부교감 신경이에요. 근데 반대로 교감 신경은 스트레스 상황을 인지하고 그 스트레스를 대응하기 위한 조절을 해요. 그죠? 이게 교감과 부교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야구가 사실 편측 운동이에요. 그죠? 스윙 한쪽 방향으로만 하고 공도 한쪽으로만 던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본 모든 선수들은 뭐 측만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뭔가 이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있어요. 사실 현대 사회를 살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거의 다 약간씩의 그 미스얼라이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교정 배열이 이제 깨끗하지 않아요. 예쁘지가 않아요. 특히 그 투수들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 서가지고 이런 자세로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경추가 돌아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본 몇몇 선수들은 허리가 아이고 이거 쳤네. 허리가 이렇게 그 앞으로 빠진다든지 척추뼈가 앞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일부가 깨진다든지 20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척추뼈가 벌써 어른들처럼 내려앉아 있어요. 어릴 때 너무 과하게 그 어떤 이런 전문가의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 이제 너무 과한 운동을 그 무리하게 해서 그 척추까지 그런 데미지가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장기인데도 정말 튼튼할 것 같잖아요. 절대 안 다칠 것 같고 그런 건데 아이들이 벌써 50대 사람처럼 뼈가 막 내려앉아 있어요. 네. 보고 처음에 제가 운동선수를 엑스레이를 보고 진짜 놀랐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허우대 멀쩡한데 너 몸뚱아리 왜 이렇게 생겼냐 이러면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하는 데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쳐요. 왜냐하면 이 척추를 통해서 이 그림이 낫나? 그죠? 이 척추를 통해서 이 내장신경들을 조절하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선수는 정말 알 수 없게 소화가 맨날 안 되고 잠도 맨날 못 자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냥 뭐 그 경기에 대한 긴장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여기 그 교감신경계거든요, 이게. 교감신경이 여기 T-스파인, 이 흉추부터 여기 요추 2번까지 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 트렁크가 경추 위에까지 올라가고 이 밑에 요추 아래쪽까지 쭉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기 척추뼈가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얘네들은 그냥 약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경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콱 왔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튼튼하면 스트레스를 이만큼 받았을 때 애가 흥분을 했을 텐데 지금 여기가 요만큼 원래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약간의 스트레스에도 타격이 크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 척추 관리 해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 네. 제가 여기 오려고 막 이렇게 서칭하다가 보니까 그 LG의 그 코치님께서 선수들의 등을 사진 찍어 놓고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셨더라고요. 나중에 참고적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성장기에 그 전문 트레이너들에게 항상 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척추의 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른 성장. 자, 그리고 근막도 전기가 통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전기는 신경에만 전기가 딱 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전기줄을 받아들이는 이 근육 있죠. 근육도 이렇게, 이거 너무 어렵게 생겼죠. 근데 아무튼 여기 신경다발에서 온 이 신호가 여기에 물질 교환을 통해서 결국은 근육을 이렇게 전기로 차징을 시켜야지 얘가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다 전기가 통해야지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전기줄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이 세포 안에 있죠. 세포 안에도 이런 선들이 쫙 있어요. 저거 전기줄이에요. 우리 몸 전체가 그런 전기를 받고 주고받고 그걸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척추의 어떤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신경계를 지키는 것은 어떤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뇌가 죽으면 죽잖아요. 척추 안에 있는 신경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골격이 삐뚤어져 있을 때는 그 신경계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 옆에 근육이나 그 근육이 힘을 팍 줘가지고 그 골격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낸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뭉치는 게 생기죠. 우리 왜 핸드폰 보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목에 담 걸리잖아요. 그죠? 그게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뒤에 있는 근육들이 힘을 빡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신경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근육에 항상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도 보면은 항상 같은 자리 다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햄스트링이나 뭐 이런 데 맨날 같은 자리 이렇게 다치죠. 등 쪽으로, 그죠?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 이제 뭐 트레이닝을 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이제 사진 보는 사람이니까 엑스레이 찍어 보면 이제 그 골격이 틀어져 가지고 딱 그 밸런스가 그쪽이 힘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무리한 힘을 가해 버리면 거기가 찢어지겠죠. 힘을 주고 있어야 사는데 거기를 이완시켜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연조직 손상 있잖아요. 뭐 우리 근육이나 인대 손상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이런 상처 났는데 뭐 수술했는 상처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데 어딘가 하나, 저도 여기 예전에 팔 부러져가지고 상처 있는데 이런데 상처가 있게 되면은 이쪽으로 흘러가는 어떤 신경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할 때 그 어딘가 구축이 있잖아요. 꽉 잡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가려고 하는데 누가 붙잡으면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제가 항상 여기가 아파요. 손가락이. 근데 수술 잘 됐고 뭐 잘 붙었고 흉터 말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여기가 난 맨날 아파? 이유를 모르니까 사실 손가락에만 집중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위에 다른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실 넘어지고 깨지고 뭐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상처를 너무 사소해 보일지라도 이게 혹시나 구축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없도록 이렇게 좀 잘 풀어주고 상처 회복을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옆에서 도와주시면 아이가 바른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몸으로 학습하고 온몸으로 반응하니 온몸을 다 소중하게 돌봐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제 밸런스를 맞출 때 영양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고 신체 밸런스도 중요하고 활동 밸런스도 중요해요. 이게 뭔 소리냐? 사실 이제 트레이닝 파트에서 하는 거가 이제 신체 밸런스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고 저는 원래 영양 밸런스 이런 거 하는 사람이고 마음도 중요하고 활동도 중요하다. 먼저 영양 밸런스부터 볼게요. 여기에서는 뭐 지금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하기는 조금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거 전달해 드릴 건데요. 무엇으로 달릴 것인가? 정말 찐 영양소를 먹고 살 것인가? 독소를 먹고 살 것인가? 그거죠. 우리가 뭔가 에너지를 내려면 결국 물질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돼요. 아까 그 세포 그림 보셨던 거 안에 엔진이 있어요. 이 엔진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같은 걸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데 그 탄단지를 어디에서 얻은 탄단지를 먹을 것이냐?
그죠? 이게 자연에서 온 건강한 음식에서 온 탄단지를 먹어서 에너지를 낼 것이냐, 아니면 인스턴트 음식에서 가공되어 있는 뭐 언제 잡았는지도 모르는 고기에서 얻은 그런 단백질이냐, 아니면 그 밀가루 가공 농약 많이 쳐가지고 만든 그런 밀가루에서 얻은 에너지를 얻을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물질을 태우면 일단 활성산소가 노폐물이 생기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항산화와 해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그 활동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만들잖아요. 태우는 게 많단 말이죠. 그럼 연기도 당연히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 연기를 배설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먹어줘야 돼요. 자, 우리 5대 영양소가 있어요. 이 그림이 좀 찌그러졌죠? 아, 여기서 하면 되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있죠. 탄수화물과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아이들이에요. 사실 탄단지를 다 태울 수는 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근육 만드는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연료를 태울 때 집 짓는 나무 뿌리, 기둥 뿌리를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내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단백질을 태우지 않고 탄수화물과 지방을 우선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써요. 근데 항상 저 연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방과 단백질은 그 이후에 이제 저런 게 없을 때 이제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은 또 신체의 구성 성분으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제가 지방 섭취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신경 조직을 이루는 게 거의 다 지방이에요. 즉 뭔가 인지하고 조율하고 행동한다라는 어떤 테마에서 아이가 이제 운동을 더 잘하게 하는 그런 신경계의 발달에 있어서 올바른 지방 섭취는 그 신경 섬유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란 말이에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제가 만났던 선수 중에 이제 제가 계란 노른자를 많이 먹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화들짝 놀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버린 계란 노른자만 해도 한 트럭은 될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란 안에 콜레스테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콜레스테롤 덕분에 너가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먹어요. 그 콜레스테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근육을 키우는데 중요한, 남성 호르몬 만드는데 중요한 그 테스토스테론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신경전도 있죠. 아까 뇌에서 신경이 나와서 이렇게 갈 때 그걸 빨리 가게 하는 피복을 싸고 있는 게 있어요. 마이엘리시스라고. 그 시스의 주요 성분이 콜레스테롤이에요. 네. 이게 없으면 신경 속도가 느려져요. 조금 둔해지는 거죠. 명료한 어떤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무튼 지방 섭취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단백질과 미네랄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대사 활동들을 돕는 부스터 역할을 해줘요. 사실 아미노산 형태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파이토케미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항산화, 아까 해독과 항산화가 중요하다 그랬죠. 운동하고 나서 그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물질로서 이런 파이토케미컬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영양 강의하면 맨날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가 먹는 게 바로 나다. I am what I eat. 히포크라테스 님이 아주 오래전 옛날에 했던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태어날 때 정말 요만한 3kg짜리 아기로 태어났잖아. 그죠? 근데 지금 몇 킬로예요? 60kg, 70kg, 80kg 이렇게 됐죠. 그 3kg밖에 안 나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컸어요? 뭘 먹고 컸어요? 내가 먹은 음식들이 여러 가지 물질로 바뀌어가지고 나를 구성하는 성분이 된 거예요. 그죠? 음식으로 만들어진 거 맞죠? 다른 말이 있나요? 없어요. 내가 먹은 게 바로 내가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물질을 내가 무슨 음식을 먹고 만들 거냐는 거죠. 자연 음식을 먹고 만들어진 몸과 정크푸드를 먹고 만들어진 몸은 차원이 달라요. 모든 신호를 받아서 활동해야 되는 그 세포 벽에 만약에 여러분 트랜스 지방을 먹잖아요. 그럼 그 세포 벽이 딱딱해져요. 굳어버려요. 그러면은 뇌에서 아주 좋은 신호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근데 트랜스지방 많이 먹는 분들은 그 신경 신호조차도 똑바로 오기가 어렵죠. 신경이 뭐랬어요?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뇌세포는 어떻게 됐을까요? 트랜스지방 많이 먹으면 뇌세포도 둔해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지방을 먹을 것이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죠. 탄수화물은 우리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아주 소량 필요해요. 근데 우리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어떤 복합 탄수화물, 건강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그냥 인스턴트 식품에 있는 그런 탄수화물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몸에 들어오면 당화 반응, 당화 손상이라 그래서 혈관벽에 막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막을 파괴시키고 그 마이엘린 시스를 벗겨버려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산화 손상이 뇌세포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늘상 하는 거 이외에 다르게 별로 잘 안 쓰던 회로들이 자꾸 차단이 돼요. 죽어버리거든요, 신경세포가. 그래서 생각도 우리 알아야 돼요. 어른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항상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른들은 나만의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아무튼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음식들을 통해서 신경을 내가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은 자꾸 퇴화되기 때문에 맨날 하던 생각만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맨날 가던 길만 가고 싶고 하던 일만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건강한 탄단지를 드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그죠? 자극이 계속 가면 다양한 분야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신경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걸 항상 배우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나중에 그런 대사 밸런스는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가공식품 멀리하고 슬로우 푸드와 유기농 음식 먹고 5대 영양소 골고루 드세요. 이거는 뭐 만고의 진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최고의 에너지 드링크가 뭘까요? 3번? 그래요? 네, 죄송해요. 말이 또 길었네. 아무튼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경기장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드링크들은 전부 다 설탕물이에요. 네. 최고의 에너지 드링크는 제가 보기에는 소금물이에요. 소금은 여러분들 부신 에너지를 자극해서 에너지 생산력을 올려줘요. 너무 많이 먹으면은 안 되겠지만 적당한 소금과 물을 많이 마시면 충분한 에너지 드링크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케어하고 있는 선수 중에 그거예요. 인증샷. 그 운동선수에게 소금이란 넘어갈까요? 그 땀을 이렇게 한꺼번에 팍 쏟을 때는 물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물과 함께 나트륨을 원래 땀을 이렇게 낼 때 이제 물이 나가면 나트륨도 같이 좀 나가요. 이게 나트륨을 같이 나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염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그런 키핑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을 흘려버리면 나트륨이 소실되는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여름날 경기할 때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잖아요. 그럴 때는 소금을 좀 보충을 해주면서 물을 같이 먹어주는 게 그 체력, 컨디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질 좋은 단백질, 건강한 탄단지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잘 만들어야겠지만 카페인 있죠. 카페인 사실 운동하는데 도움이 좀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청소년들은 대사 자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대사를 구태여 더 촉진을 하면 오히려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크고 나서 드세요. 그리고 어댑토젠이라는 거는 이제 홍삼, 당귀, 인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자연 강장제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청소년들에게는 좀 너무 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 조절을 굉장히 잘 하시거나 좀 이렇게 그 디테일한 케어를 좀 받으시면서 드시는 게 나아요. 안 드시는 게 낫고 모르면. 자, 그래서 이런 섭취 플랜 짜는 것도 중요하고 활동 밸런스 너무 많다, 그죠? 우리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과운동 증후군이라고 해서 뭐 식욕도 떨어지고 뭐 성적도 안 나오고 막 다 하기 싫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런 거는 넘어가고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고탄수화물 가공식품이 당기는 거 맞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자꾸 먹다 보면 체내에서 염증이 너무너무 증가하기 때문에 대사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부상 위험이 많이 높아져요. 충분한 휴식을 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이제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안전벨트 매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다쳐서 영원히 운동을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충분한 휴식 시간 가져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면의 중요성, 뭐 휴식의 끝판대장이 수면이잖아요. 그 수면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이런 수면 사이클 보신 적 있죠? 네. 수면 사이클 이렇게 딥슬립과 라이트 슬립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이 한 사이클의 주기가 90분에서 12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적어도 5번은 해야 피로가 다 풀려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적어도 8시간은 돼야 되는 거죠. 네. 7.5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자야 돼요. 매일매일. 그때 뭐 하길래, 그죠? 이거는, 오라링, 여기 오라링이거든요? 요 손가락에 있는 거? 이걸로 측정한 이제 슬립인데 제 거예요. 딥슬립이 한 30% 되고 렘수면이 한 25% 되고 사실 다 되게 적절하게 잘 잤어요. 렘수면은 이제 우리 꿈꾸는 시간이거든요. 꿈꾸는 시간. 요때 뭐 하느냐 하면 오늘 내가 경기 중에 겪었던 일을 정리하고 오늘 코치님한테 배웠던 기술을 정리하고 그런 어떤 생각의 정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렘수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넌렘수면, 이 딥슬립 때는 뭘 하느냐. 낮 동안에 생산됐던 그 ATP 에너지, 소진됐던 그 ATP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이. 네. 그래서 육체의 피로를 풀어줘요. 아데노신을 재생한다 라고 뭐 어려운 말로 적어놨는데 그냥 몸의 피로를 풀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충전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내일은 그 수면의 부족함을 또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면 시간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늘어난다고 또 되는 게 아니라 이때 여기 보면 사이클이 깊어질수록 사이클이 처음에는 되게 깊이 내려가는데 뒤로 갈수록 얕아요. 그죠? 요 딥슬립을 할 수 있는 요 시간대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2사이클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 완전히 깊은 수면은. 근데 요 수면은 한 밤 12시에서 3시 사이에서 가장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이가 적어도 11시쯤에는 잠이 들어야 이런 충분한 회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3시에 잤다. 그런 선수들 많잖아요. 프로 때는. 유소년 때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 3시에 잤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효율이 떨어져요. 그죠? 네, 그래서 밤에 일찍 자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자, 넘어가고. 성장 호르몬도 저때 나오죠. 그래서 그 밤에 자는 이 시간은 우리 야구 지능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네, 아이의 수면을 보장해 주셔야 돼요. 네, 안 재우시는 분 없죠? 잠든 사이에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신체 밸런스는 지금 계속 했어요. 그죠? 이 척추 안에서 이 방향성과 중심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요거를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밸런스의 핵심이 사실 여기 뇌신경계에서 있어요. 뇌신경계가 뭐냐 하면 눈, 코, 귀 이런 거 조절하는 거예요. 입, 혀 이런 거. 그죠? 근데 아까 우리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1번 단계가 뭐였죠? 인지였어요. 그죠? 인지를 하는 거는 뭘로 인지해요? 지금 저기로 공을 던져야 돼요. 저 미트가 저기 있다는 걸 아는 건 누가 알아요? 눈이 알아요. 그죠? 눈이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의 스탠스가 어떻다 이건 누가 알아요? 귀에 있는 뇌에 있는 그 기관이 아는 거예요. 전정기관이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얼라이먼트가 약간 삐뚤어져 있으면 살짝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살짝 다르게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공을 던졌을 때 제구력이 떨어질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거가 있는 거가 여기예요. 여기 보면 여기 귀로 가는 거 있죠? 눈으로 가는 거 있죠? 네. 자, 근데 얘가 어디 있느냐? 요 뇌관 여기 있어요. 이 브레인스템의 이 핵들이 아까 그 눈, 코, 입, 귀로 가는 그 신경의 핵들이 여기 있어요. 중추신경계. 근데 이게 어디 있냐 하면 요 자리에 있어요. 요 자리에. 여기 경추죠. 그죠? 상부 경추가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부경추 여기 1, 2번이 이런 밸런스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사실 뭐 어떤 이런 이론에 뭐 이런 학파 저런 학파 있잖아요. 뭐 발바닥이 중요하다, 뭐 턱관절이 중요하다, 뭐 학파마다 하는 얘기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상부경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삐뚤어져 있거나 이러면 사실 우리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면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애가 머리가 약간 삐뚤어져 있다든지, 그죠?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든지 이러면은 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똑바로 서보세요 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있어요. 똑바로 보여요? 아니죠. 약간 삐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투수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삐뚤은 게 바로인 줄 알아요. 이렇게 세팅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성장할 때는 기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시냅스가 많이 만들어졌다가 깎여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게 바른 자세인지 알고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사실 뭐 전 다양한 직업군을 보니까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바이올리니스트가 5살 때부터 했던 친구인데 20살인데 몸이 아파서 미치는 아이예요. 바이올린 때려치우고 싶대. 근데 걔를 보니까 계속 이 자세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이 완전히 삐뚤어져 있었거든요. 네. 치료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럼. 아무튼 이런 게 중요할 수 있어요. 뭐 이런 포지션도 다 중요하고. 자, 그래서 뭐 스트레칭이든 마사지든 코어든 뭐 웨이트든 뭐든 간에 어쨌든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적절한 이완을 통해서 이 척추 구조 정렬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네. 저는 여기에 프롤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주사보다 운동을 통해서 강화하고 인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해요. 그런데 이미 다쳐 있는 거 어떻게 해요? 강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운동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걸 넘어서면서 다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저는 이런 강화 주사를 통해서 이제 재활을 하고 있어요. 유방외과에서. 네. 마음의 밸런스.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몸도 크지만 마음도 크고 있어요. 근데 마음 크는 속도보다 몸 크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사실 약간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시기잖아요, 사실. 그죠? 우리 다 해봤잖아요. 보면 한 13살? 이때까지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를 잘 몰라요. 그죠? 그리고 또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14살, 18살, 한 중학생쯤 이때쯤 되면 독립심이 강해지고 친구 관계가 중요해요. 다 아시잖아요. 이때 엄마 아빠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들려. 막 막혔어. 그죠? 안 들려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때는 현재를 보고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인이 되면. 근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미래를 이렇게 명확하게 그려내기 어려운 나이거든요. 근데 너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이래?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조금 이해하시고 대화에 임하시면 훨씬 더 대화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아이가 있지만 이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더라고요. 얘기하려고 보니까 이미 지났어요. 지금은 그냥 친구처럼 옆에서 같이 놀고 이 같은 어떤 아이가 놀고 있는 그 놀이를 제가 같이 하면서 공감하고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지 대화가 가능하지. 그냥 오늘 뭐 몇 시인데 아직까지 게임을 하고 있니? 많이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안 통하더라고요. 그 시기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큰 마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청소년기는 큰 파도를 위한 잔잔한 파도를 경험하는 시기예요.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다시 나아갈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죠. 어떤 슬럼프를 겪었을 때 이렇게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친구들도 있고, 이걸 회복하지만 약간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는 아이들도 있고, 그냥 회복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 슬럼프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 힘은 바로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너가 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것도 옆에서 같이 맞장구 쳐주고 이야기해주고 공감해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부모가 되느냐, 아니면 아이의 실수를 나무라기만 하는 그런 부모가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 다 전자이실 것 같아요. 이 토요일에 바쁜 시간 쪼개서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굉장한 열정을 가지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의 나만의 믿을 구석이 되어주는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의학에서 건강한 삶이라는 거는 그 세 가지 부류에서 봐요. 바이오 케미스트리, 바이오 메케닉스, 그리고 마인드 바디. 바이오 케미스트리는 그 영양 뭐 이런 거죠. 그죠? 우리 몸 안에 돌아다니는 물질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독소냐 해독이냐 막 이런 얘기들이고, 바이오 메케닉스는 이제 이런 구조적인 거, 여기가 아파요, 관절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마음, 이 세 가지 부류에서 그 밸런스를 잘 찾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목표를 잡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야구에서는 영양 밸런스, 마음 밸런스, 신체 밸런스 지금까지 살펴봤죠. 이런 것들 다 잘 챙기시고, 활동의 밸런스, 적당한 수면을 하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을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밑바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건강한 아이, 훌륭한 선수로 잘 키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